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학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맨 먼저 문제풀이 형태, 어떻게 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겠는가, 그런 형태에서 한 2, 3분 동안만 말씀드리고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학 출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교육학 출제의 경향을 먼저 파악하셔야 쓰겠죠. 우리 교육학은 아주 파고들고 막 심도 있게 절대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의미, 예를 들어서 오크의 실험학교, 오크학교 실험이죠. 오크의 실험학교가 우리 교육에 주는 영향, 그래서 즉 말해서 교육학의 출제 경향은 첫째, 교육학의 의미와 뜻만 잘 이해하시면은 모든 것을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또 교육학의 출제 경향은요, 두 번째는 항상 문제는 거의가 다 우리가 배웠던 것에서 출제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배웠던 것에서 출제되는데 실수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어차피 문제는 상대평가 아닙니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 중에 한 분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내가지고 내버리면은 이제 문제의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문제를 실수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정리, 공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시면서요, 각종 이제 지금까지 시험 한두 번 봐봅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없이 시험을 많이 봤죠. 오답 노트 정리. 그래서 틀린 것은 시험 나오면은요, 꼭 또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정리를 통해서 다시 나올 때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합격의 비결입니다. 이런 것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은 몇 번이다. 그런데 에이 틀렸다, 에이 짜증난다, 야 아싸 맞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렸는가, 그것을 다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다시는 절대 틀리지 않는 거. 항상 아시죠? 시험은요, 두세 개, 서너 개 차이로 시험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수 용납 안 됩니다. 아는 것, 안 틀리는 것, 이게 진정한 합격. 아시죠 그거?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 절대 틀리지 않기. 다시 말합니다. 알고 있는 것 절대로 틀리지 않기. 틀리지 말아야 될 것. 다음 세 번째, 우리 또 교육학은 말이죠. 그래서 출제 경향에서 한마디로 막 심도 있게 파고든 것이 아니라 이해 잘하시면 되고, 알고 있는 것 절대 안 틀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출제 경향의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전체 100%의 경향으로 봤을 때 문제를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약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10 내지 20%가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50%는 긴가민가한 거, 모두 다 아주 쉬운 거. 여기에서는 절대 틀리지 말고, 물론 이거 아주 쉬운 거, 아주 쉽다. 그 다음에 이건 보통이다. 근데 보통에서 틀려주면은 바로 알고 있는 거 틀리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틀리는 거, 보통에서 틀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고, 여기에서 남들보다 서너 개만 더 맞으면은 우리는 합격합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문제가 참 쉬운 거,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10% 정도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10 내지 20%인데 20%까지 제가 봤었는데 10%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게 나와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는 어려운 것에서는 절대 합격의 당락은 결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통에서 절대 틀리지 않는 거. 그러면은 거의가 합격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문제풀이에서 우리 교육학의 출제 경향 크게 세 가지 형태로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육학은 의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알고 있는 것 절대 틀리지 않기. 이것만 잘 하시면은 우리 교육에서는 좋은 교육학에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크게 범주를 우리 교육학은 10개 단원으로 문제풀이에서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당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어떤 단원은 말이죠.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우리가 단원별로 이제 차트가 나가죠. 단원별로 문제풀이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단원별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얼른 수정 보완하고 심화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심리학에서 우리 교육학에서는요. 문제가 예를 든다면 교육학에서는 문제가 한 60문제 정도 된다. 근데 심리학은 120문제나 된다. 그다음에 교수학습 지도는 거의 150문제다. 한국사는 70문제밖에 안 된다. 왜냐면은요. 교육 심리학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출제 경향에서 많이 다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적게 나온 분야는 적게 다루는 방법밖에 없죠. 아니 출제에서 단원별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데 적게 나온 분야를 수백 문제 풀 필요는 없잖아요. 난이도가 그래서 많지가 않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원별로 문제 풀 때는 어떤 분야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어느 분야는 문제가 좀 적고 적은 분야는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제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야 왜 이렇게 교육학 결론은 60문제고 교육심리학은 150문제나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출제가 많이 된 분야는 그래서 문제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풀어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출제 경향에 맞게끔 우리가 그 의도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렇게 먼저 알고 우리 학습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도움되겠습니다. 맨 먼저 교육의 기초 1번부터 볼까요? 1번 교육의 정의하는 방식에서 여기서 키워드는 1번의 키워드는 누구죠? 교육을 정의하는 방식에서 학습자의 입장이냐 교사의 입장이냐 달라지겠죠. 키워드는 학습자의 입장입니다. 교육을 정의하는 방식은 1번도 맞습니다. 교육은 계획적인 표현하다. 계획적인 표현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표현하는 교사 입장이겠죠. 그러나 학습자 입장에서 교육의 정의는 교육은 다시 말합니다. 계획적이고 교육은 뭐죠? 의도적이고 교육은 가치 지향적으로 지덕체 전인을 형성해서 아동들의 바로 잠재 능력 그래서 잠재 능력을 우리는 이렇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가치 지향적 전인을 형성하면서 잠재 능력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입장에서는 잠재 능력을 끌어낸다는 거. educatio의 에듀케이션이 나오죠. 동양에서는 최초의 교육의 어원산 정의에서 맹자의 진심장 상편에 동양에서는 최초의 교육의 어원상의 정의가 어디서 나왔다 이거요? 맹자의 가짜 심장이 아니라 진심장 상편에서 군자에게는 세 가지 락이 있다. 군자 삼락설이 기원이 되어가지고 군자 삼락설이 기원이 되어서 교육의 최초의 어원상의 출제 경향이 이렇게 출제 어원상의 내용이 출제됐다. 교육이라는 최초의 두 글자는 동양에서는 맹자의 진심장 상편에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울 락이 있으니 부모 형제 살아있을 때 즐거울 락이고 두 번째 즐거울 락은 부끄럼 없이 사는 것. 세 번째 즐거울 락은 뭐죠? 득처나 영재를 교육에서 우리가 길러내는 것. 그래서 동양과 우리가 서양의 교육의 공통점은 이 밖으로 education 끌어내다. 교육 공통점은 뭐죠?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이라는 것은 밖으로죠. education 끌어내다. 잠재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학습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게끔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육의 학습자 입장입니다. 잘못하면 말이죠. 잘못하면은 1번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습자에다가 키워드를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2번
교육은 아주 이것도 많이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구급공무원 시험, 사무관 승진 시험, 그 다음에 뭐 특채, 그 다음에 임용고시 할 것 없이 2번 문제는 거의가 단골 형태로서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교육의 기본적인 한마디로 구성 요소입니다. 교육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가치 지향적으로 사람다운 사람 전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도성과 계획성과 전인성과 가치 지향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 나는 쉽게 배웠죠. 근데 객관식으로 풀면은요, 이게 막 이상하게 보여져요. 그쵸? 이상하게.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은 아주 쉬운 문제고요. 예. 3번 문제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죠? 3번에서는 교육에 우리는 3요소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교육의 세 가지 일반적인 요소는 교육을 이루는 세 가지 일반적인 요소가 있지요. 교육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뭐죠? 주체, 객체, 매개체. 주체인 교사와 객체인 학생과 교육의 내용인 매개체, 교육의 3요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한다면 교육의 4요소. 교육의 4요소가 교육의 장, 교육의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주체가 객체에게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교육의 장소가 어디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는 교육의 장이 체험활동에서 우리가 산이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장은 바다였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장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장은 말이죠, 어촌이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장은 저기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육의 장을 잘 설명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주체, 객체, 매개체의 관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장에서 만나서 누가 만나죠? 주체가 있죠. 주체인 교사가 객체인 학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교육의 장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상호작용이 되지 않으냐면은 교육의 3요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체인 부모가 객체인 학생에게 그 다음에 자식에게 매개체, 이 사회적 경험을 들려주는데 어디에서 들려줘요? 부모가 어디에서? 교육의 장, 가정에서, 밥상에서. 그러니까 밥상에서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체인 아버지가 객체인 자식에게 밥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이제 교육의 장, 집에서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아빠의 잔소리로 들리면 이거는 교육이 아니죠. 그냥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그래서 반드시 상호작용의 요소가 되게끔 주체나 객체나 매개체가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역동적인으로 함께 뭉치자 그 말입니다. 역동적으로 관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의 장. 교육의 3요소는 다시 말합니다. 주체, 객체, 매개체, 교육의 장. 그래서 주체인 교사와 객체인 학생과 매개체인 교육의 내용과 역동적으로 관계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3번에 그래서 3이었고 교육의 장은 니코로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교육의 심리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의 장을 교육의 현장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의 장을 교육의 심리다. 심리학적인 요소가 교육의 현장에서 상호작용해야 되겠죠. 주체인 부모가 매개체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교육 내용을 통해서 너 요즘에 왜 그렇게 공부 않고 돌아다니니? 엄마 아빠가 너 공부 않고 돌아다니니까 마음이 아프단다. 그런데 객체인 걔가 상호작용되지 않고 이렇게 안 맞아 그냥 한 반항심만 키운다면 이것은 교육의 장에서 교육이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번 봅시다. 평생학습 사이의 이념을 설명하는 정책은 평생학습 사이의 이념을 설명하는 정책으로서 자, 우리는 교육학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부터 키워드 잡아드릴게요.